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동해역에서 올해 들어서만 3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해 해저에는 남북으로 길게 대규모 단층대가 형성돼 있는데 더 강력한 지진 발생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우주 선진국의 개발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기획, 오늘은 두 번째로 미국이 개발 중인 새로운 이동형 발사대 공사 현장을 국내 언론 최초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에서 수소를 쉽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촉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촉매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효율도 기존보다 50% 높아 수소차와 같은 미래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새벽부터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전엔 남부지방에, 늦은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남부와 산간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충청 이남 10에서 40mm, 중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낮아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지만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에서 해저 지진이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차례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동해 해역 지진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또 해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원지는 강원도 동해에서 116km 떨어진 경북 울진 동남동쪽 38km 해역, 규모는 3.8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동해에서 일어난 3차례의 지진이 모두 지진 규모 1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지난 2004년 규모 5.2의 강진으로부터 서북서쪽으로 36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동해는 한반도 지각과 바다 지각이 서로 충돌하는 곳으로 남북으로 길게 대규모 단층대가 형성된 곳입니다. 3천만 년 전부터 일본 열도가 우리나라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갈 때부터 그 정단층이라든지 마지막에는 대륙 지각이 뚝 하고 끊어져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하는 능력이 그런 데 쌓여 있다가 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각이 일본 방향으로 끌리면서 응력이 증가해 그 이후 지진 발생 빈도도 증가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동해 해저 지각이 더 불안정해져 규모 6에서 6.5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삼성전자가 화면 결함은 논란을 빚은 갤럭시 폴드 출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를 통해 갤럭시 폴드 리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점검하고 내부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출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는 물론 다음 달 3일 유럽, 다음 달 중순 국내로 예정됐던 출시 일정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몇 주대로 출시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매체들은 리뷰를 위해 삼성전자에서 받은 갤럭시 폴드 제품이 사용 하루 이틀 만에 스크린 결함과 다른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YTN이 준비한 특별 우주기획 리포트,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은 오는 2024년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해 새로운 이동형 발사대인 모바일 런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데 이 발사장 공사 현장을 국내 언론 최초로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를 대표하는 로켓 발사장 LC-39B입니다. 나사의 달 탐사용 SLS 로켓 발사를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우주센터는 기존 고정형 발사대를 없애고 이동형 발사대인 모바일 런처를 제작했습니다. 높이 115m의 모바일 런처는
조립 건물과 발사장을 오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발사대를 조립 건물에 보관해놨다가 발사가 임박하면 발사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That is a lot of infrastructure to have out here on the ocean and exposed to the salt air. So now we're going back to the Apollo model where we do all of that connections back in the vehicle assembly building. 모바일 런처가 조립동에서 발사장까지 이동하는 데는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현재 SLS 로켓 발사를 위한 공사는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바일 런처는 현재 조립동 건물에서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모바일 런처에 장착되는 SLS 로켓은 내년 하반기쯤 첫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나사의 차세대 SLS 로켓은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보냈던 세턴5 로켓보다 15% 더 추진력이 강합니다. 나사는 SLS 로켓을 이용해 달에 우주인을 보내고 더 나아가 화성에까지 우주인을 보낼 계획입니다. It's closer. We can train people when humans are involved. If we want to go further into space, up to planets, something of that sort, Mars, and what we'll learn will be very useful. 지난 1969년 아폴로 10호를 쏘아 올린 뒤 2009년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이 중단되면서 발사에 맥이 끊겼던 LC-39B 발사장. 10여 년 만에 나사의 새로운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을 수행하게 되면서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중국이 독자적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즉 GPS의 내년 말 구축 완료를 목표로 지금까지 모두 2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이 지난 20일 스촨성 시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을 이용해 독자적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베어더우 구축에 필요한 위성 1기를 추가로 궤도에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베어더우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모두 35개의 위성이 필요하며 중국은 내년 말까지 15개의 위성을 더 발사해 자체 GPS 구축을 마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베어더우 시스템을 완성하면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독자적인 GPS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소의 생산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촉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수소를 값싸고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건데 수소차와 같이 수소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물이 담긴 비커에 빛을 비추자 곧바로 수소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필름과 같이 생긴 고체 촉매가 물과 빛을 반응시켜 수소를 생산하게 도운 겁니다. 반응이 한창 이뤄질 때는 촉매가 검게 변하더니 반응이 끝나자 본래의 하얀색으로 돌아옵니다. 이 촉매는 이렇게 반복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빛을 주어진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수소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수소의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봤을 때 이거의 기술 자체가 거의 계속 오랫동안 그 촉매 성능에 저하 없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촉매 1g에 빛을 반응시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소의 양은 1시간에 30mg. 기존 촉매보다 공식적인 측정 결과를 놓고 보면 효율이 50%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리로 만들어져 값비싼 백금 촉매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물과 빛만 있으면 수소를 값싸게 만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불순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온에서 그리고 고압에서 메탄가스, 그래서 분해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공정이 그렇게 복잡하게 됩니다. 수소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또 있게 되는 거죠. 수소차로 대표되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친환경 촉매가 관련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20년 전 세계 첫 초고속 인터넷의 상용화부터 이제는 5G에 이르기까지 우리 과학기술은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평생을 헌신한 분들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 6대 사무총장에 선출된 이종욱 박사.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수장 자리에 오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박사는 에이즈부터 결핵, 소아마비 등 평생을 질병 퇴치에 앞장서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다친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 만나서 일을 해서 도와줄 때는 아주 진짜 기대해도 되는 사람, 나를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이처럼 평생을 바쳐 과학기술 발전에 앞장선 분들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 이종욱 박사를 비롯해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고 장기려 박사 등 모두 16명이 과학기술 유공자에 선정됐습니다. 또 혁신적인 연구 성과로 국내 과학기술을 빛낸 120여 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과학인들은 세계 첫 5G 상용화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으며 이제는 과학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몇 가지의 세계 최초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도전을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G 플러스 전략을 중심으로 5G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핵심 산업과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간편한 스마트폰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일반 컴퓨터에서도 이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인간의 DNA처럼 물체 고유 특성을 활용해 기기를 식별하는 기술도 개발돼 사물 인터넷 시대와 5G 시대를 앞당길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결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문과 홍채 등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 안전하고 쉽게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매개로 일반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인증 앱이 깔린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촬영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본인 스마트폰으로 인증하기 때문에 전혀 본인 그런 패스워드가 유출되거나 공인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일은 이 기술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간의 지문처럼 기기가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물체를 식별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기기마다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전압 파형이 미세하게 차이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모든 물체와 장소가 정보 매개체가 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 수천억 개의 기기를 구분할 수 있는 DNA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디바이스가 위장이 된다거나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DNA를 찾는 이 기술은 지능형 CCTV나 무인 자동차, 드론 등 다양한 곳에 활용돼 5G 시대를 앞당길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당뇨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져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앓는 병이지만 최근엔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불규칙한 수면 과식 같은 나쁜 생활 습관으로 비만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내몸 보고서 시간에는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정환 교수와 함께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